두 번째 강의는 투석 혈관의 감시 기법에 대해서 인제의대 신장내과의 허창민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허창민 교수님은 인제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계속 백병원 쪽에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은 해운대 백병원 신장내과 조교수로 계십니다. 투석 혈관의 감시 기법에 대해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투석 혈관의 감시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석 혈관 감시의 진단적 가치의 변화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투석 혈관 감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진행하면서 앞서 나왔던 자료가 되겠는데요. 신대체요법 환자 수가 증가하고 혈액투석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달라시스의 듀레이션을 보시면 장기간 투석하는 환자가 점차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고요. 10년 이상 투석을 시행하는 환자가 2020년에는 40%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석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동정맥류를 잘 관리하고 오래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생명선 의원 심포지엄을 준비해서 그런지 자꾸 히말라야 영상이 나와가지고 준비한 사진이고요. 투석 환자에게 동정맥류는 생명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줄이 끊어진다든지 고장나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사진이고요. 투석 혈관의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과 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앞선 시간에서 잘 설명해 주셨고, 서베일런스로는 크게 혈류량 측정법과 압력 측정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혈류량 측정법에 해당하는 초음파 희석법, 열희석법, 도플러 초음파가 있겠습니다. 모니터링의 감시의 진단적 가치는 변화해 왔습니다. 2019년도 KDOK 가이드라인 개정판에서는 서베일런스보다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이런 투석 혈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석 혈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를 시행하고, 감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선제적으로 혈관 성형술을 하는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구들을 토대로 논란이 있어 왔고, 2019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석 혈관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단순히 감시에서만 발견된 협착에 대해서 적절한 예방적 방법, 즉 선제적인 혈관 성형술을 시행할 진료 지침을 제공할 만한 근거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시의 진단적인 가치는 계속 변화해 왔었는데요. 2017년도에 발표된 스페니시 가이드라인만 하더라도 초음파 희석법에 대한 펑셔널한 크라이테리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는 컷오프 밸류는 다양하겠지만 500에서 한 750 정도로 제시하고 있고, 베이스라인보다 20에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도 펑셔널 크라이테리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와 관련해서는 몰폴리직하게 크라이테리아로 베스큘라 루멘이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라든지, 펑셔널하게는 레지스티브 인덱스가 0.6 이상 상승하거나, 피스출라에서는 플로우가 500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그라프트에서는 600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을 크라이테리아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KDOK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좀 바뀌게 되었고요. 중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검증된 기준치가 아직 투석 혈관 방법들에서 정립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나왔던 이런 펑셔널한 크라이테리아로 제시되는 값들이 2019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혀 제시되는 바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공고사항을 만드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혈관 통로에서 모니터링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감시 소견은 보조적으로 사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따라서 신체 검사와 같은 모니터링에서 찾아낸 임상적 기능 장애가 있는 투석 혈관에만 중재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통한 선제적 혈관 성형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협착과 혈류 저하 소견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학적으로 협착 소견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항상 이것이 투석 효율의 저하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 손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을 때 혈관 내막이 찢어지면서 확장되기 때문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재협착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투석실에서 좁아졌던 부위를 계속 재시술하는 그런 환자분들을 경험하신 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용 대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관 성형술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2차 개통률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불필요한 중재 시술이 늘어날 수 있고 의료 비용만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저널 바스큘러 어세스 2021년도에 실렸던 테이블이 되겠고요. 바스큘러 어세스 소사이어티 멤버들을 대상으로 이런 도플러 초음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울트라사운드를 이제 투석 혈관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느냐 질문하였을 때 55%로 꽤 많은 그 회원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런 감시 검사에서 그러면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발견되었을 때 PTA를 시행하느냐 질문하였을 때 무려 73%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래 보시면 이 중에 절반만이 단지 증상이 있을 때 PTA를 시행하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시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무분별한 선제적 혈관 성형술로 이어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K도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감시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의 문제점은 감시가 이제 협착의 존재 외에도 협착의 위치라든지 정도, 투석 과정에서 혈력학적으로 변동이 있다든지, 천자 기술이라든지 천자 위치, 투석 혈관의 특성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감시의 신뢰성 및 재현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근거를 가지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개선 방안으로는 이런 감시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감시 결과의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특이도와 민감도를 모두 갖춘 표준화된 진단 기준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에 높은 수준의 근거를 가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논문은 K도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이제 감시 검사와 관련된 연구가 있는지 좀 찾아보았었는데요. 관련된 RCT 연구는 사실 이후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연구로 하세 스타디가 되겠고 2020년도에 발표되었고 멀티센터 RCT 연구가 되겠습니다. 4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연군은 스탠다드 케어와 함께 매달 초음파 희석법을 시행한 군이 되겠고 대조군은 스탠다드 케어만 시행한 군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희석법에서 아래와 같은 값이 나올 때 선제적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고요. 스탠다드 케어는 투석 혈관에 대해서 매달 최소 1회 이상 피지컬 이그잼을 진행하였고 특이한 점은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를 매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입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스롬보시스 발생률이 되겠고 세컨더리 아웃컴으로는 이런 퍼스트 스롬보시스 이벤트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 달라이시스 카테터 인설션까지의 시간, 안지오플라스티 또는 스롬벡토미 횟수가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스롬보틱 이벤트 발생률에 대해서는 서베일런스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시저의 횟수에서는 차이가 없었고요. 이에 대해서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했던 것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컨더리 아웃컴인 스롬벡토미까지 걸린 시간이라든지 카테터 인설션까지 걸린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베일런스 그룹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른 서베일런스의 장점이 이득이 될 수 있는 하스피탈리제이션이라든지 코스트 어널리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석 이런 스타디의 팔로우 기간이 2년으로 조금 다소 짧았기 때문에 롱텀하게 ABSS 서바이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ABSS 서바이벌에 대한 이득이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스롬보시스 외에 세컨더리 아웃컴에서 명확한 이득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2019년도의 가이드라인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석 감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플러 울트라사운드가 있겠고요. 장점으로는 논인베이시브하고 쉽게 사용 가능하고 구조적이나 기능적인 면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고 오퍼레이트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이런 재현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고요. 센트럴 베인을 평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감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기능적으로는 혈류량이라든지 레지스티브 인덱스를 평가를 하고 있고 형태학적으로는 이 투석 혈관 회로 전체를 따라서 형태학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록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고요. 이는 다른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팔로우에 용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 검사 후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도플러 울트라사운드의 임상적인 의미로는 저희가 신체 진찰과 더불어서 울트라사운드를 시행함으로써 어떤 트리트먼트 플랜을 메소드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지오플라스티를 할지 서저리를 할지 아니면은 보존적인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때문에 불필요한 피스툴로그라피라든지 인터벤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지오플라스티를 시행한다면 투석 혈관 전체를 평가함으로써 세부적인 트리트먼트 플랜을 세우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희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음파 희석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혈액투석 바늘의 동맥 통로와 정맥 통로를 맞바꾸어서 시행하고 있고 이렇게 재순환 고리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석기를 떠나는 혈액에 식염수를 주입하게 되고 유출 혈액 라인에서 희석된 양은 하류 초음파 감지기에서 측정이 되겠습니다. 희석된 정도로 저희가 재순환 정도를 감지해서 혈류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투석 중에 시행이 가능하겠고 시술자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재현성이 좋다는 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여과량이나 저혈압에 의해서 이런 결과값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협착에 대한 해부학적 정보 제공이 어렵겠습니다. 열희석법은 투석 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온도 센서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혈액 회로에 있는 혈액을 짧은 시간 동안 식염수로 냉각시키고 이때 온도 변화를 혈액 라인의 온도 센서로 감지해서 혈류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체, 환자분들이 온열 매트를 깔고 있다든지 아니면 철로 된 침대 손잡이는 또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아마 FMC 기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혈류량에서는 온도 변화가 더 미세해지기 때문에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지오그램이고요. 안지오그램은 2006년 K도키 가이드라인에서도 서베일런스 툴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클리니컬 모니터링에서 비정상 소견이 의심이 될 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19년도 K도키 가이드라인에서도 임상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투석 혈관 협착이 의심이 된다면 안지오그램과 같은 확진 검사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지오그램의 장점은 전체적인 투석 혈관 회로를 확실하게 시각화할 수 있고 센트럴 베인까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치료적 중재수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침습적인 검사 방법이고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있고 요오드 조영제는 심독성이 있기 때문에 잔여 신기능이 있는 투석 환자라든지 투석 전 단계 환자에서는 주의해서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석 혈관을 감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감시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은 맞습니다. 예전 과거에서는 전면적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현재는 선별적,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테일러드 어프로치가 필요하겠고 환자의 특성, 과거력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센터 자원이 충분한지도 필요하겠고요. 이전 혈관력은 어떤지, 자주 협착이 있었는지, 스롬보시스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결정해야겠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감시 검사를 통해서 조기 개입하는 것보다는 임상 증상이 반드시 있고 감시 결과를 종합하여서 중재 시술을 고려해야겠고요. 고위험 환자에서는 감시 검사를 통해 혈관 문제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투석실 모든 환자에서 모니터링이 완벽하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적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향후에는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이런 감시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2025년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논문이 되겠고 새로운 소프트 설머 센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열 풍속계 원리를 이용해서 혈류 변화를 비침습적이고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그림 1을 보시면 이 디바이스의 작동 원리가 되겠고요. 이중면 구리 히터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피부를 국소 가열하게 됩니다. 혈액이 힌트싱크 역할을 하여서 열을 흡수하게 되고 혈류량이 증가할수록 피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이 끝단에 있는 컨택트 센서가 감지를 하게 되는 그런 작동 기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히터 겸 센서에서 온도 변화를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 고속 유량 측정에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회로 설계가 좀 복잡하겠고요. 따라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디바이스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스킨에 붙이는 방법도 있겠고 혈관에 직접 부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인조혈관 모델뿐만 아니라 대지 인체 시험까지 좀 입증이 되었다고 하고 임상적 의의로는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집에서도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고요. 외과 수술 현장이라든지 투석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디바이스들이 상용화된다면 향후에는 감시 패러다임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